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 재시도에 대비해서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리고 총력 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당원 전체를 범죄자 취급하는 반인권적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별도로 만나서 압수수색 취지 등을 설명하면서 협조를 요구했는데 국민의힘은 재차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그리고 집사로 불린 김예성 씨를 동시에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오늘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입니다. 추도 측에 참석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례적 악수도 없이 눈도 맞추지 않아서 지난 광복절 경축 시기에 이어서 대치정국의 단면을 보여줬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아기상어 저작권 분쟁에 대해서 대법원이 표절이 아니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주는 돈 워리 코너에서는 퀴즈 콘텐츠의 파급력을 짚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조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건희 특검의 김건희 여사 수사부터 먼저 봅니다.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그리고 집사로 불렸던, 법사가 아닙니다, 집사로 불렸던 김예성 씨 동시 소환했습니다. 자, 같은 날 소환한 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일단 이동수 대표님 보시기에 이 대질 조사를 하지 않냐 이런 것도 좀 관측이었는데 지금 조금 더 지나봐야겠죠. 네.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래도 또 이제 그 오늘 많이 얘기가 나온 게 대질 조사를 당장 이제 전반적인 그림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은 또 이제 네. 김건희 여사에게 어떤 힌트만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와가지고 뭐 그거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지금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저는 이 이제 동시 소환한 것도 결국에 김건희 여사를 압박하기 위함이 아닌가. 일단 이분들이 지금 이제 소환받고 이제 수사를 받는 게 같은 건물 안에서 또 같은 층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김예성 씨라든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른 이제 곳에서 이제 조사를 받고 있으면은 그 자체로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도 엄청난 좀 심리적 압박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동시에 부른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 부분 그렇고 김건희 여사는 구속 이후 있었던 1차 소환에서도 사실상 이제 진술 거부권 행사한 걸로 전해졌는데 오늘 수사에서도 저는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사실상 진술 거부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박성민 최고위원님 뭐라고 보세요? 예, 말하다가 꼬일까 봐 그러는 거죠. 예, 너무 일단 이제 벌인 일이 많고 저지른 죄가 많기 때문에 이게 뭐 본인이 이실직고 하겠다라고 하는 게 유리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진술 거부를 한다라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죠. 왜냐하면 특검 측에서 이미 뭐 여러 증거와 진술 관련자들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진술 거부를 한다라고 해도 뭐 유의미한 결과들은 다 드러나기 마련이라서 사실 이런 행동이 별로 뭐 의미나 뭐 결과를 뒤집을 만한 어떤 변수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만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 이제 본인이 뭔가 대답을 했을 때 특검이 거기서 모순을 찾아내고 그 모순을 찾아내서 이제 공격을 하고 또는 이제 공격적인 질문을 하고 이랬을 때 걸려들 것 같으니까 일단 입을 닫고 보는 거죠. 자, 신조 부대변인님. 네. 쉬는 시간에 변호인한테 그랬다고 해요. 저번 때 이제 그 조사를 받을 때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남편과 다시 살 수 있을까요? 그 얘기 들었을 때 어떤 생각하세요? 참 그 법리적인 것과 다르게 인간적으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부를 쌍으로 동시에 구속하는 일이 굉장히 드문 경우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부부 중에 한 명은 그 구치소가 아니라 밖에서 이렇게 배우자를 위해서 좀 힘쓰고 면회도 가고 영치금도 넣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분을 다 이렇게 구속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만은 그러한 가운데서 나오는 약간 후회가 섞인 그러한 소회로 저는 봤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 소회로 받고 질문을 드린 김에 하나 더 드리면
자, 건진법사는 가방, 목걸이 등을 통일교로부터 받았지만 물건들을 잃어버렸다. 뭐 이런 진술도 했던 걸로 알려졌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근에 서희건설의 예를 봤잖아요. 네. 그래서 서희건설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로 판단을 했을 겁니다. 판단을 해서 이게 어떤 게 우리한테 더 유리한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 서희건설의 어떤 결론은 수사에 협조하자 네. 였는데, 통일교나 건진법사가 좀 이렇게 입장을 바꿀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희건설 측에서도 이제 그 특검이 그 해당 브랜드에서 누가 사갔는지 그걸 다 하나하나 대조해가지고 서희건설이라는 게 드러났고, 네. 서희건설 측에서는 이제 뇌물죄를 알선수재 혐의로 바꾸기 위해서 사실상 자수서를 냈다. 이것이 지배적인 시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특검 측에서 뭐 건진법사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어떠한 증거를 토대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확보했기 때문에 당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에 협조해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형량 거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예. 그러한 상황에서 제일 합리적인 방안은 자수하는 겁니다. 죄수의 딜레마의 결과가 어쨌든 자수하는 것이 본인한테 가장 좋은, 가장 유리한 이득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특검 측에서 아주 강력한 물증을 확보했다라는 것을 수사 과정에서 이분들한테 제시한다면 저는 이분들은 금방 자수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예컨대 실물은 없는 상황이어서 이분들 이제 고민도 할 것 같은데, 이동수 네. 대표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 자신을 위해 사는 겁니다, 사람은. 근데 네. 더더욱 이런 식으로 수세에 몰려 있는, 코너에 몰려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살 길이 어떤 건가 이제 분명히 생각을 할 텐데, 자, 어떤 방식으로 입장이 좀 바뀔 건진법사가요? 예, 예. 이건 그냥 여담이긴 한데, 이제 서희건설 이제 예전에 막 CM송 이런 거 우리 예, 유명했었잖아요. 근데 예. 실제로 이제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의 딸이 셋인데 네. 다 희자돌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희건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희자돌림 딸이 셋 있다 해가지고 서희건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봉관 회장이 사실 이제 서희건설이 이런 정치적인 수사로 큰 타격을 입으면은 거기서 일하고 있는 자기의 또 세 딸도 지금 위험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뭐 이 가족도 지키고 회사도 지키는 차원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협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조금 하거든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건진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봉관 회장과는 다르게 지금 뭐 네. 최은순 씨나 김건희 여사와 이제 인연 자체도 뭐 한 2008년부터 지금 시작됐다고 다들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분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지켜야 될 뭐 회사나 이런 게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버틸 때까지는 버티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세요. 자, 어디 근데 저는 박채거 의원님.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을 보면 네. 관련자들이 지금 다 하나둘씩 다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오히려 이렇게 계속 부인을 하다가 뭐 특검 측에서 어떤 증거를 제시하든지 좀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들을 했을 때에는 아마 이제 빠르게 인정하고 본인의 책임을 최대한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뭐 예를 들면 뭐 김건희 씨가 뭐 영부인이라서 뭐 무서웠다라든지, 뭐 김건희 씨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들었다든지, 뭐 요청이 네. 있었다든지, 이런 예, 예. 식으로 아마 지금 그 관련자들이 가장 하기 쉬운 거는 이 난파선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라도 얘기를 하겠죠. 그렇다고 하면 책임을 부인하고 뭐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김건희 씨 때문에 그랬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서, 네. 지금 상황에서 뭐 무조건 다 김건희 씨처럼 모른다, 기억 안 난다 이렇게 할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오히려 다 불고 조금이라도 본인의 형량을 낮추는 데에 머리를 굴리고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질문 드린 김에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님한테 하나 더 드리면, 김예성 씨 본인이 보니까 집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자기 집사 아니라고 이제 얘기하셨는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HS 효성, 카카오 모빌리티, 굴지 기업들이 IMS 모빌리티에 과연 보험성 투자를 한 건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이유가 김건희 여사 때문인지, 특검이 이제 지금 연결고리를 찾는 작업이라고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정황이, 그러니까 이게 뭐 IMS 모빌리티라는 그 김혜성 씨가 설립에 참여한 그 기업이 사실은 뭐 실소유주라고 봐도 되겠죠. 뭐 명의만 뭐 아내 걸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근데 어쨌든 이 회사가 건강한 상태도 아니었고 자본 잠식 상태였는데, 이런 굴지의 기업들이
굳이 여기에 이제 몇십억씩 투자를 하는 거는 사실 뒷배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의 투자 가치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했다기보다는 이 김건희 씨와 김예성 씨가 가깝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투자한 기업들이 그때 당시에 다 어떤 해결해야 되는 민원이나 뭐 회사의 경영권 분쟁 이슈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던 상황이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사법 리스크가 있다. 그렇죠. 해결해야 될 민원들이 있었고 부탁해야 할 청탁거리들이 다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뭐 회사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김혜성 씨까지도 이제 불러서 조사를 하면서 이 결정적인 고리들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김혜성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집사 아니다, 집사라고 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최은순 씨가 이제 2018년도에 그 잔고 증명서 위조 의혹 불거졌을 당시부터 이제 그 집안이랑은 연락이 뜸해졌고, 또 이제 2021년에 재판 받고 나서는 아예 뭐 연락을 거의 안 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과거에 이제 뭐 코바나 콘텐츠에서 고문으로도 있었고, 또 지금 김건희 씨 일가의 사금고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 신한저축은행에서도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이제 김혜성 씨라는 인물이 또 김건희 이 여사 그 일가에 또 이제 깊은 연관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전체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한 게 한 184억 정도인데, 그 중에서 지금 특검은 이 김혜성 씨가 한 34억 정도를 횡령했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 돈이 지금 김건희 여사로 이제 흘러갔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돈의 흐름을 찾다 보면은 또 이분이 진짜 집사였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질문을 이동수 대표께 한번 해볼게요. 민주당은 특검 연장 카드 이제 만작거리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이제 당 지도부 차원이나 여기서 나온 건 아닌데 의원들 일부가 이거 뭐 이렇게 수사해야 될 게 많은데 특검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민주당 일각에서 이게 특검 연장이 거론되는 배경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특검이 계속 이제 또 진행이 되고 일이 커지다 보면은 또 이제 정치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3대 특검 중에 이제 해병대원 순직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현안이 이렇게 복잡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 특검을 좀 확대할까 뭐 이런 생각까지는 하는데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제가 아까 이제 대기하는 동안 신주호 전 부대변인께 김건희 여사는 완전 좀 황금어장인 것 같다, 이렇게 뭐 걸리는 대로 지금 고기들이 다 이렇게 그냥 제가 한 말입니다. 이거는 저 수사하는 입장에서 수사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뭐 하나 걸릴 때마다 고기들이 이렇게 나오니까는, 그래서 저는 이번 특검이 또 특징이 인지 수사라고 해가지고 수사 이제 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또 이제 파고들 수 있게 그 조항을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연장될 여지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정치적인 이유보다 이 수사상의 필요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은 뭐 우리가 뭐 목걸이 보석 얘기를 또 많이 하지만 그 외에도 진짜 많잖아요. 뭐 주가 조작부터 시작해서 사실 혐의가 16개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뭐 양평 고속도로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특검이 지금 기한이 11월 28일까지 수사가 가능한데 그 안에 이거를 다 할 수 있느냐. 일단 수사 양 자체가 해야 되는 양 자체도 그렇고 범위도 너무 넓기 때문에 수사를 좀 더 하기 위해서는 연장은 불가피하다라는 게 사실은 타당한 해석이죠. 네. 11월 말이면 석 달이 남았는데 지금부터 연장한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신주호 부대변인. 특검은 당연히 연장을 할 것이고, 지금 그렇게 예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가지고 민주당 강성층들은 검찰을 해체하고 공소청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소청을 결국에 행안부 산하에 두겠다. 공소청이라는 기관은 결국에 정부 밑에 아주 완벽한 정부 부처 하나로서 두겠다. 이러한 야욕을 펼치고 있는데 저는 그 의도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일단 특검을 연장해놓고 본인들 마음대로 검찰을 해체하고 그 해체된 검찰로부터 파생된 공소청을 통해서 국민의힘과 야권을 향한 그런 망신주기식 수사, 그리고 망신주기식 브리핑을 하루가 멀다 하고 하겠다. 왜 그렇게 하겠느냐. 결국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 그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 해체 그리고 특검 연장, 이것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이어질 것이고 그것을 결국에 정치적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지방선거까지 쭉 밀고 간다? 지방선거 그 이후까지도 밀고 갈 겁니다. 지금 내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각축전을 벌일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범여권의 주도권을 누가 질 것이냐 이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싸움이 벌어지는 가운데에서 강성 지지층들을 더욱더 확보하기 위한 특검과 향후에 생겨날 공소청 그것들로 인해서 그 지지를 등에 업고 그런 수사들을 등에 업고 결국에 더 각축전을 벌일 것이기 때문에 지방선거까지가 아니라 저는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자, 요거는 뭐 조금 딴 얘기는 한데 어쨌든 뭐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과 치료를 받으러 갈 때 수갑에 전자발찌까지 착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 나경원 의원 같은 분들은 충격이고 참담하다 이런 반응도 보였는데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전자발찌까지 채웠다. 근데 뭐 그게 다른 사람들이랑 특별하게 차별화되는 조치가 아니잖아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다 하지 말고 이렇게 뭐 레드카펫이라도 깔아주고 병원을 가야 되는 건지 그러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특별할 게 없는 조치였다. 예외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뭐 과도하게 인권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아직도 국민의힘 내에서 이런 주장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커녕 윤 전 대통령과의 이 각별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뭐 절연과 관련이 되는 얘기인가요? 여하튼 그 이동수 대표님 이 부분만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윤 전 대통령한테만 이랬으면 저는 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방침에 따라서 그냥 모든 이 수감자들에게 다 적용을 하는 규정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직 대통령인데 예우 안 해주냐 지금 이런 입장인데, 근데 저는 그렇다면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기존에 이제 뭐 수사나 이런 것들에 적극적이 아니더라도 그냥 최소한의 협조만 했었어도 그래도 나름 이제 뭐 구치소나 이런 데서 그렇게 할 명분이 모든 수감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 네, 근데 이제 특별할 게 없는 조치예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뭐 이렇게 좀 특검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막 몸싸움도 있고 막 이런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치소 입장에서도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특혜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편의를 좀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신지호 부대변인.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된다. 이 전제는 저 공감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수한 경우예요.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간 거 아니겠습니까? 도주의 우려가 없는 그것도 노령에다가 건강이 악화된 사람한테 발찌까지 채워가면서 하는 것. 그것이 온당하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조치를 했으면 언론에 공개를 안 해야 되는데 언론에 공개를 함으로써 굉장히 망신주의식밖에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그 헌법적 대원칙을 어긴 게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재판 받는데 본인은 재판 받지 않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재판이 결국에 지연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주장을 하실 거면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먼저 재판 받으라고 하시는 것이 온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게 윤 전 대통령이 뭐 계속 아프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 그게 좀 믿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많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앞에서 이동수 대표님이랑 저랑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특별할 게 없는 조치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도 적용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런 뭐 망신주기다라고 하셨는데 망신을 자초한 건 본인이에요. 본인이 이제 뭐 속옷바람으로 저항했다, 뭐 온갖 수를 써서 생떼를 써서 사실은 특검 조사에 안 나가고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검이 망신주기를 하는 건지 본인이 망신을 자초하고 있는 건지는 전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는 윤 전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더 됐죠? 네. 하실 말씀. 그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해서 전직 검찰 수뇌부들을 검찰 사적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현희 의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건희 캐비넷을 굳게 걸어잠근 검찰 사적 반드시 엄단해야 합니다. 그동안 김건희에게 묻지마 면죄부를 발부했던 검사들의 추악한 민낯이 특검의 수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전 반부패 수사 2부장 등 이들은 김건희의 명백한 주가 조작, 뇌물수수 범죄를 덮어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부역한 국민들의 공적입니다. 만약 이들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김건희의 국정농단을
그들이 단죄를 했다면 오늘날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 전현희 의원 얘기 들어봤는데 심우정,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4명 이제 이름 거론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자, 이게 엄단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입증이 되려면 의도적으로 무혐의를 했다, 이거가 확인이 돼야 되는 건데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저 이동수 대표님? 뭐 저도 일단은 뭐 특검이나 이런 데서 이제 입증을 하면은,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뭐 김 여사 사건을 소위 이제 뭉갰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거는 처벌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제 이분들 현직에 있을 때 그 막 김건희 여사에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 뭐 검사 탄핵한다 이래가지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긴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좀 의도적으로 수사를 덮고 이런 것들이 이제 관행으로 남는다면,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뭐 권력을 수사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선례로 남는다면 저는 앞으로도 반복될 거라고 봐서요. 저는 이번에 확실하게 이제 좀 밝혀내고,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사건을 인지하고서도 뭐 이렇게 수사를 덮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면은 저는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네. 정황들이 나오고 박선미 있죠. 최고위원님. 이미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김건희 씨 불기소를 앞두고 이 심우정 검찰총장과 그 당시 이제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사실도 드러났고, 뭐 그 외에도 사실 그 심우정 총장이 굉장히 비판받았던 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항고를 포기했던 거, 그러니까 즉시 항고 포기했던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구속됐다. 이제 그 기한을 검찰이 처리했던 그 70년간 처리해왔던 그 원칙이 법원에서 잘못됐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고를 포기하고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쌓여있기 때문에 검찰 조직에 대해서 지금 신뢰가 없는 상황인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앞서서 이제 언급 주셨던 그 여러 사건들 잠깐, 누굴 풀어줬다 그랬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요. 네. 네, 그때 즉시 항고 포기했잖아요. 이거 저기 주가 조작 요 무혐의 말고. 네네네. 오케이. 네, 그 전에 이제 뭐 김건희 씨 불기소하는 과정에서도 이 비화폰으로 민정수석이랑 통화했던 것도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 심우정 총장이 과연 누굴 위해서 일했느냐라는 질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 검찰이 그동안 김건희 씨와 관련된 수사를 사실은 일부러 좀 대충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했는데 뭐 없었다라는 주장을 계속 검찰에서는 한 거잖아요. 근데 특검 출범하고 나서 뭐 주가 조작 관련해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녹취록들이 2달도 안 돼서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충분히 그 부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뭐 안 했다. 이런 부분들이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이 검찰 조직 뭐 전부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당시에 김건희 씨를 봐주기 위해서 혹은 윤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했던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조 부대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윤석열 정권 전에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도 수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문제가 없다라고 넘어갔다면 지금 전현희 의원이나 민주당 측은 이 4명한테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당시의 검찰 수뇌부한테도 책임을 물어야지 평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분들만 갖고 뭐라고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를 2차 압수수색하지 않을까 이런 게 예상이 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에게 국회 경내 대기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반인권적 야당 탄압 압수수색에는 일절 협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당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심지어 계좌번호까지 담겨있는 500만 당원들의 핵심 개인정보를 탈취하겠다는 개인정보 강탈이자 야당 사찰, 국민 사찰에 협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국민통합은 내 편 사면, 네 편 수사,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야당을 탄압하고 배제하는 가짜 통합, 끼리끼리 그들만의 통합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압수수색 영장기한 20일까지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2차 압수수색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특검이 500만 당원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거는 거의 그 당 자체를, 당원 전체를
범죄자 취급한다. 야당 말살, 야당 탄압이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 주장이고 특검은 당원 명부 전체가 아니라 특정 명단의 당원 가입 여부를 시기를 특정해서 최소한 범위 내에서 확보하려는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뭐 특검 관계자가 와서 이쪽에 그 국민의힘 의원들 몇 명 이렇게 만나서 취지를 뭐 설명했다고 하는데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을? 뭐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압수수색이죠.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 이제 통일교가 뭐 이제 전체적으로 좀 개입했던 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수사하는 거기 때문에 뭐 명부 대조를 해봐야 된다라는 게 특검 측의 입장이고 그리고 사실 과거에 이제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할 때 국민의힘에서 냈던 입장이 뭐였냐면 당사 성역 아니다 이랬거든요. 당사 성역 아니고 정당한 법 집행에 협조해야 된다. 정당하게 영장 가지고 오는 거면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당시에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목소리 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뭐 야당 사찰이다, 협조할 수 없다, 개인정보 강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설득력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본인들이 그런 특정 종교의 개입이라든지 이런 문제로부터 떳떳하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뭐 압수수색 당하는 모양새를 만들기보다는 뭐 이미 제출을 한다든지 자료를 좀 협조를 해서 보여주는 방식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민주당 그 압수수색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던 그 경우가 있었고 자, 이 차원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동수 대표님은 예를 들어서 뭐 통일교가 어떤 특정 시기에 뭐 대거 들어왔다 했을 때 정말 누가 봐도 너무 엄청난 많은 사람일 때 거기에 의혹을 가질 수 있고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냥 들어왔다고 이거는 어떤 사주를 받고 들어왔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압수수색이 어떤 통일교 내부의 어떤 문건이나 뭐 어떤 구체적인 뭐를 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과거에 그 통일교가 이제 통일교에서 예. 이제 뭐 전당대회에서 권성동 당시 뭐 원내대표였나요? 이렇게 당 대표로 밀려고 당원들을 막 가입을 시켰는데 그때 이제 권성동 의원이 이제 그 불출마 선언을 해가지고 뭐 김이 빠졌다 이런 녹취도 지금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정황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제 통일교가 집단으로 가입해가지고 또 국민의힘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좀 추정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네. 이제 당원 가입 이 관련한 자료들 그 서류도 그렇지만 당원 이 관리할 때 보면은 정당에서 이제 개인의 뭐 이름이라든지 전화번호 그리고 이제 당빈에는 뭐 계좌번호 이런 개인 신상과 더불어서 이제 입당일이라든지 탈당일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좀 기록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뭐 녹취나 이런 것들 보면은 대충 그래도 통일교가 언제쯤 어느 정도 시기에 이제 입당했겠다라는 그런 추측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정도의 입당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국민의힘 차원에서 협조할 만하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이게 이 압수수색 자체가 야당 탄압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한철수 의원이었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압수수색을 당하는 게 그렇다면 그러면 특검이 자료를 줘라.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줄게. 이러고 이 정도라도 털고 가야지 이거 계속 그다음에 뭐 일반 검찰 수사로도 또 똑같은 거를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그 제안은 어떻게 보세요? 다른 거면 몰라도 저희 당원의 명부를 달라고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고 당원들을 지켜야 된다는 그 정당의 입장에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민주당사 압수수색 말씀하셨는데요. 당시에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하면서 민주당 당원들의 명부, 당원들의 개인정보를 내놔라 이렇게 안 했습니다. 당시에 왜 민주당사를 압수수색을 했냐면 네. 김용 당시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개인적인 비위, 대장동 의혹 때문에 체포가 됐고 그에 따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한 거예요. 정당이라고 하는 그 자율성을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당 내에 있는 당직자의 개인 비위 혐의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자 압수수색을 한 것을 국민의힘을 향한 당원 명부를 제출해라 이것과 등치시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 지금 특검의 의도가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특검이 여권의 지명을 받아서 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분들이 지금 통일교라고 하는 집단과 국민의힘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씌워가면서 결국에 국민의힘의 망신주기식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의 일환이 저는 압수수색이라고 봐요. 그것도 당원 명부를 내놔라. 당원 명부를 내놔라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다 통일교와 연관이 되어 있는 분들이야.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덧붙이고 해가지고 결국에 국민의힘을 향해서 어떠한 분들도 당원 가입을 하지 않도록 혹은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도 당에서 탈당하게끔 만드는 이러한 야당 와해 전술 그리고 야당을 말살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인데 특검이 정말 진실을 총체적으로 규명하는
규정하고 싶다면 이런 식의 보여주기식, 이런 식의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명확한 물증을 갖고 하라 이겁니다. 만약에 통일교 교인들 중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당대회에 뭔가 개입을 하려고 했다 그러면 그분들의 명단을 줘가지고 이분들과 비교해가지고 국민의힘 측에 요청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무작정 당사로 쳐들어와가지고 거기 몇 시간씩 버티면서 언론의 카메라 다 찍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쇼를 벌이고 있다? 이것만큼 전례가 없는 폭거가 어디 있단 말이냐는 거죠.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곳곳으로 이동량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우선 서울시내 간선도로는 올림픽대로 하남 쪽입니다.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부근 3, 4차로에서 추돌 사고 나면서 일대 정체가 극심합니다. 미리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김포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도 화물차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김포 요금소부터 송내까지는 15km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은 하기 분기점에서 남동까지 6km 주춤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발안에서 팔탄 분기점까지는 7km 정체, 이후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더지나 일지 분기점에서 금천까지도 각각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김대중 전 대통령 16주기 추모식에서 나란히 어깨를 댔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나란히 섰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광복절 경축식에 이어서 또 그 의전 배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 때마다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애써 외면했습니다. 아마 송원석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이 딴 데 보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눈도 더 안 마주치고 그런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송 원내대표는 누가 정청래 대표와 마음 편하게 악수할 수 있겠냐. 저도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 향후에 어디에 출연해서인지 언론 인터뷰인지 말했습니다. 아마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 모아놓고 했던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화를 내셨던 영상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자, 요런 그 여야 대표의 대면도 아니고 아니 그거 되게 힘들겠어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힘들 것 같아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옆에 있는데 이제 없는 사람인 척 이제. 박성민 최고위원님은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어쨌든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체는 아닐지라도 지금 보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계엄 전후로 해서 통화를 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랑도 통화를 했고 이런 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정리를 해야 될 시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내부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 분들과 아닌 분들로 또 나눠질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내란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상황이 일단락이 안 됐으니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협치를 이제 민주당 신임 대표 입장에서는 얘기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과의 무조건적인 대화, 무조건적인 협치 이걸 강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도 수사 상황뿐만 아니라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의 체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는 확실하잖아요. 이제 계엄 이후에 진짜 분명한 반성이 있었느냐라고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당대회 풍경이나 유력 후보들로 꼽히는 김문수, 장동혁 후보의 스탠스도 그렇고 아니면 전한길 씨에 대한 경고 처분을 내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모로 이 내란 이후에 좀 반성이 없는 정당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압도적인 의석수의 여당이니 협치를 해야 된다
된다 이런 주장이 힘을 얻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이동수 대표님. 광복절 경축식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랑 그리고 송원석 국민의힘 그 원내대표랑 인사도 안 하고 악수도 안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좀 정치력을 좀 더 발휘했어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제 약자가 강자로부터 무시당하거나 핍박받거나 이런 데서 이제 연민을 느끼고 동정을 또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엄연히 따지면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당 자체가 일단 야당이고 또 수도 적고 그리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약자의 위치에 있는데 이분이 먼저 나서서 정청래 대표에게 손도 내밀고 말도 걸고 인사도 하려고 하는데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그걸 무시를 했다면은 국민들은 오히려 이거 그래도 송원석 원내대표가 노력하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2002년 대선도 보면은 생각해 보면은 그 전날 이제 정몽준 회장이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노무현 후보가 그 당시에 이제 밤에 찾아갔잖아요. 근데 이제 문전박대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국민들이 좀 동정 어떤 표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줬었는데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런 전략을 좀 썼어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청래, 송원석 두 분의 그런 되게 힘겨울 것 같은데 그러고 있는 걸 보면서 정청래 대표가 자기 지지층을 보고 행동을 쭉 하듯이 송원석 대표도 이 순간에 자기 지지층을 의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이제 들더라고요. 자, 두 분 워딩을 보면 정청래 대표는 진정한 용서는 내란 세력 척결과 같은 말이다 얘기했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게 단상에 나가서 한 추모사들입니다. 집권 여당이 야당 말살할 대상 규정한다. 김 전 대통령의 포용과 관용의 정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했는데 이 전체적인 상황을 신지호 부대변인 어떻게 평가하세요? 민주당에 더 이상 김대중 정신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본인을 향한 사형 선고를 내린 분들과도 화해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민주당 고문들께서도 너무 그런 식으로 극단으로 가다 보면은 안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그 정치 선배들의 조언과 고언은 다 내팽개치고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저는 정치인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정부 여당 대표는 더더욱 자격이 없는 것이죠. 광복절 경축식 같은 경우에도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먼저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뒤에 왔어요. 뒤에 왔는데 뒷줄에 앉은 분들하고 다 악수하고 했는데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옆에 앉은 분들이랑도 인사라고 했으면서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무시하고 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우리가 정치 이전에 인간적으로서에게 예의에 맞는 것인가,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인사를 해야지 먼저 온 사람이 받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늦게 온 사람이 인사도 안 하고 먼저 온 사람은 건너뛰고 하는데 그 먼저 온 분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먼저 인사를 건네겠습니까? 자, 정청래 대표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한 게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차원도 있다. 이런 해석을 내놓는 분들이 좀 있어요. 자, 이에 정청래 대표가 SNS 글에서 근거 없는 주장이고 사실도 아니다. 정청래는 김어준이 밀고 박찬대는 이 대통령이 밀었다는 이런 가짜 뉴스에 기반한 얘기들이다. 어심, 김어준의 어심이 명심, 이재명 명이죠. 어심이 명심을 이겼다는 건 황당한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반박을 했어요.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이 보시기에 그 사면으로 인한 정청래 견제설 어떻게 어떻게 보세요? 헛웃음이 나옵니다. 그래요? 일단은 너무 이제 이간질을 하려는 그 의도가 너무 명확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도 이런데 이제 목매고 이런 걸로 이제 뭔가 정치적으로 분열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헛꿈을 꾸고 계신 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뭐 보수 세력 쪽에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시간에 이제 본인 당을 좀 돌아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반박하고 싶은 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이제 이 대통령이 지금 여당의 대표인 정청래 대표를 견제해서 뭐가 좋습니까? 견제의 필요성이 뭐가 있죠? 아니 지금 현직 대통령이고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권력자는 이 대통령이고 그리고 여당의 신임 대표는 정부와 함께 발맞춰서 여러 가지 굵직한 입법 과제들을 처리해야 할 파트너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여당 대표를 대놓고 견제하고 적으로 돌리는 게 이 대통령께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견제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 뭐 견제를 만약에 설령 한다고 쳐도
견제를 왜 본인의 정치적인 리스크까지 감수를 해가면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의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한 건 대통령께 부담이 되는 결정이기는 했던 거잖아요. 특히 취임 초에. 그럼에도 이제 사면을 했는데 그렇게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까지 져가면서 굳이 그 사면이라는 방식으로 정청래 대표를 견제한다? 저는 이거는 말이 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매우 떨어지는 주장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튼 사면 결정 전에 어쨌든 언론이 이렇게 주목하는 몇 가지 좀 미묘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뭐 강선우 의원의 처리라든지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그 뭐 임명 처리는 아니었지만 자진 사퇴를 하면은 대통령도 오케이 했다는 게 우리 상식인데 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선우 얘기를 계속한 부분이라든지 몇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좀 미묘한데 이렇게 그런 과정 하에서 이제 사면까지 오니까 이런 관측도 나온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야당 협치하자고 하는데 정청래 대표가 강경 일변도로 가면 이 대통령 국정운영 부담스럽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아니 나 이 대통령과 각 세울 일 없고 싸울 일 전혀 없다. 일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자 우리 이동수 대표님이 보시기에 정청래 대표의 자기 정치가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아니다. 저는 보세요? 근데 당장 뭐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랑 각 세우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정청래 대표가 본인 브랜드 가지고 뭐 축구로 비유하면 이제 혼자서 이제 드리블 해 나가는 것 자체가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에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미 본인이 뭐 당내에서의 장악력을 더 키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외연을 넓히고 국민적인 지지를 얻는 게 되게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야당과 적당히 협치도 하고 또 이제 그쪽 요구도 좀 수용해 주면서 외연을 넓혀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계속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니까 나는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랑 뭐 인사도 안 하고 악수도 안 하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면은 그 자체로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조국 전 대표 사면도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인과관계가 좀 반대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그래요.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이 사실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정청래 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제 그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실익이 전혀 없잖아요. 당장 지지율도 지금 막 흔들리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잠재적인 경쟁 세력을 키워주는 꼴인데,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를 포함한 그 민주당의 전통적인 그 열성 지지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이 이제 요구하는 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치 검찰 수사로 억울하게 이제 당했던 우리 이제 인사들을 좀 사면해줘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도 대회를 통해서 이제 정청래 대표라든지 아니면 그 이제 열성 당원들의 민심이 이제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분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통해서 드러난 열성 당원들을 대통령이 된 입장에서 뭐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당대표 때처럼 그렇게 많이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 다시금 깨달았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신조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오늘 정청래 대표가 SNS에 네. 올린 글을 좀 살펴보면 명청 교체기는 들어봤어도 명청 시대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이 한 문장에서 함의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가 잠자코 있겠지만 조만간 정청래 대표가 정치 오래 한 분인데 대통령 임기 초기에 그런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재명 대통령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숨죽이고 있겠지만 조만간에 명청 교체기가 도래하면은 내가 그 청의 주자가 되겠다. 결국에 명청 교체기를 통해서 청나라가 들어선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몰락하면은 내가 그 뒤를 이어서 여권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한 뜻을 이번에 품었다고 전 봅니다. 근데 저는 요거 하나만 신조 부대변인님의 해석이었습니다. 그 이제 민주당에서 이번에 당대표 그 전당대회를 했었잖아요. 네. 첫 이제 이 결과가 발표난 곳이 충청권 아니었습니까? 근데 제가 정확한 지금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충청권 발표하기 한 3일 전인가쯤에 이제 TV 토론하면서 이제 정청래 박찬대 두 분이 이제 토론을 했어요. 근데 그때 나왔던 주제가 뭐 국민의힘 뭐 정당 해산과 관련한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내란 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박찬대 후보가 되게 좀 유연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야당과도 협치를 해야 되고 국민의힘을 뭐 내란 세력으로 이제 정당 해상하는
하는 문제는 좀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첫 이제 그 경선 결과가 공개되고 나서 6대4 이상으로 정청래 후보가 그때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찬대 후보도 구석에 몰리면서 이제 강경한 스탠스로 이 방향을 바꿨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내심 이제 그 야당과 그래도 적당히 좀 관계를 유지해야 본인의 임기 후도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조국 전 대표가 오늘 DJ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시작으로 본격적 정치 행보 나섰습니다. 과연 뭐 내년 지방선거냐 아니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냐 뭐 우리가 이제 주목되는 포인트들인데, 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사면이 아니라 탈옥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무죄라면 재심 청구해야 한다. 그 일각에서는 자, 조국 전 대표가 이제 많이 이 뭐라 그럴까 굴레랄까요? 이걸 이제 벗었기 때문에 정치 행보에 그 좀 이렇게 되게 몸이 가벼워졌다, 가뿐해졌다 이런 그 평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겸허한 자신의 그 죄 자체에 대한 겸허한 사과 반성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박성민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일단은 이제 비방과 비판을 다 들으면서 정치를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조국 전 대표의 이제 잘못이라든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질타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신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뭐 내가 다 잘했다 이 스탠스라기보다는 이제 본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께도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역할을 입증을 받겠다라는 거고, 네.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과정으로서 돌파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수 대표님은? 저는 근데 이번 이제 사면 이후에 또 여권 지지율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친 건 사실 조국 전 대표도 어느 정도의 몫은 하겠지만은 윤미향 전 의원이 훨씬 더 큰 것 같거든요. 제 주변 여론도 그렇고 온라인상에서의 반응도 봐도 이제 조국 전 대표가 물론 이제 잘못하기도 했고 어떤 뭐 불공정이라든지 이제 자녀 입시 과정에서의 편법 이런 것들을 반성하지 않은 데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좀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고 본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감옥에 있었고 이런 그 입시 비리에 상응하는 좀 처벌은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동안에 본인에 관련된 어떤 범죄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한 적도 없을 뿐더러 이분은 이제 수사받는 동안 이 국회의원 임기가 지났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동안 국회의원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의 처벌을 받은 건 없는 거잖아요. 네. 또 더군다나 이분을 사면한 게 광복절 특사였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마치 윤미향 저 광복절 특사한 게 조두순을 어린이날 석방시킨 거하고 똑같다는 비유도 했는데, 신주 부대변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제대로 봐야 될 것이 조국 전 대표가 공정이라는 가치를 훼손했다. 이 꼬리표는 앞으로 정치를 하면서 계속 붙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조국 전 대표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본인을 향한 대법원의 판결이 적합했다 부적합했다 이걸 밝히면 됩니다. 그걸 밝히기 위한 거는 재심을 청구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재심을 청구할 용기는 없이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교묘하게 꾸미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지금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편법도 있지만 명확히 불법이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뭐하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부모로서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게끔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은 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거는 비도덕적일 수는 있죠. 그러나 불법 행위는 아닙니다. 그런데 조국 전 대표는 문서를 위조했잖아요. 문서 위조라는 아주 명확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비도덕성과 불법 행위가 같이 결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분의 그 범죄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좀 빠져나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 주제는 신주호 부대변인한테 좀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이 오는 22일 금요일에 전당대회 엽니다. 거기서 이제 50% 이상 득표한 분이 있으면 그날 결정이 되고, 안 그러면 이제 다시 네. 결선으로 가는 거죠. 자, 한동훈 전 대표는 상식적 후보가 연대야. 이대로 간 국민의힘은 국민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판 변수가 안철수, 조경태 후보 간 단일화인데, 뭐 이제 조경태 좀 이렇게 단일화하자 거듭 제안을 했고, 안철수 사실상 이제 거부를 하다시피 했는데, 단일화 여부는
어느 정도 물 건너 간 거라고 보시는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단일화가 될 거였으면 주말 중에 됐어야지 이제 그래요? 효과를 발휘합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투표를 또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 모레부터 이렇게 바로 투표에 들어갈 겁니다. 네네. 당원 투표 모바일과 ARS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말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단일화는 더 이상 효과가 없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단일화는 조금 물 건너 가고 있다. 제가 볼 때는 단일화가 될 수가 없죠. 이 두 분이 단일화를 해서 얻을 실익이 없어요. 지금부터 일단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조경태 의원도 육선 중진이고 안철수 의원도 대권 주자인데 누가 하나가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네. 근데 지금까지 선거 캠페인을 쭉 해왔는데 누가 양보를 하려고 하겠느냐. 애진작부터 뭐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든지 아니면 뭐 토론을 통해서 누구의 견해가 더 맞는지 이거를 가려보자. 자웅을 겨뤄보자 한 다음에 하는 단일화라든지 이러한 룰들이 정해져 있은 다음에 주말 중에 했으면 시너지가 났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단일화가 물 건너갔고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저는 매우 약할 거라고 봅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대로 간다는 건 한동훈 대표가 이대로 가면이라는 건 대충 상정하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상상을 하잖아요. 국민의힘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거다. 이런 약간 위기감이나 이런 게 신주호 대변인한테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탄핵에 대한 찬반은 저희 안에서 내부적으로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전례 없는 그러한 통치 행위를 벌였던 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헌법재판소도 이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 내부에서도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절대로 찬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탄핵 찬성 반대와는 별개로 이 문제가 과연 앞으로 향후에 국민의힘이 어떠한 정치 지형을 맞닥뜨리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식의 계엄 옹호로는 가선 안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시간이 이제 30초도 안 남아서 딱 10초씩만 이동수 대표님. 자, 이 상황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민의힘이 일단은 전당대회 끝나고 내부 전열부터 다시 재정비를 한 뒤에 또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이런 아젠다들 발굴해서 계속 제시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박성민 최고위원님. 저는 늪에 빠졌다고 생각하고요.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자정작용이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5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설아는 오늘도 혼자 밥을 먹습니다.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쓰러져 2주 만에 세상을 떠난 엄마. 너무도 빨랐던 이별. 하지만 아빠는 눈물도 닦을 새 없이 희귀암이 재발한 동생과 함께 서울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3주에 한 번씩 동생이 입원하는 동안 그렇게 설아는 혼자 집을 지킵니다. 스스로 밥을 챙기고 방을 정리하고 동생의 빈자리를 말없이 바라보는 나날들. 설아 역시 엄마가 앓았던 모야모야병의 유전성 검사가 꼭 필요하지만 형편이 어려워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보살핌의 손길 대신 가족의 아픔을 껴안은 채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설아. 설아 가족이 건강한 일상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 중인 가운데 체감온도 32도에서 3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안과 남부 제주는 35도 안팎, 그 밖의 지역 33도 안팎으로 무더운데요. 열대야도 당분간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수도권과 강원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차가 크겠는데요.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강원 북부와 경기 북부, 즉 중북부 지역으로 시간당 3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또 서해와 남해에 안개 짙게 끼겠고요. 남부 내륙으로도 안개가 짙을 걸로 보입니다. 예상 강우량은 중북부 지역으로 10에서 80mm 가까이 오겠고요. 서울과 경기 남부 5에서 20mm 정도 예상됩니다. 천둥, 번개, 돌풍이 동반될 것으로 보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저녁까지 전남권으로는 소나기가 내릴 걸로 보이고요. 비는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또 내일 오후에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는데요. 남부 지역은 최대 40mm, 중부 5에서 20mm가량 오겠습니다. 오늘 영동 지역으로 바람이 강합니다. 수도권도 강풍 이어지고 있는데 내일은 동쪽 해안과 산지 위주로 강풍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9.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남북 합의 가운데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할 준비에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을지 연습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를 구속 후 두 번째 소환했습니다. 김 씨 집사로 지목된 김혜성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동시 소환했습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는 구속 기소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재소환한 데 이어 내일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5번째 내란 재판에도 불출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막겠다며 의원 비상대기령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광복절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된 독립기념관장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뜻을 밝혔습니다. 시민 12,000여 명이 12.3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새 정부 국정과제와 청사진을 설계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주에 123개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활동을 마쳤습니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국정기획위원회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를 전담 취재한 정세배 KBS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세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았겠어요. 뭐 늘 하는 거죠. 맞습니다. 뭐 그 생각이시죠? 네. 자, 정세배 기자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 전담 취재했는데
대충 날짜 따져 보니까 한 그 출범부터 활동 종료까지 70일 정도 걸렸나요? 네, 거의 2달 남짓이라고 그죠? 좀 한 보시면 될 것 2달 같아요. 정도. 네네. 예, 결코 길지 않은 기간, 짧다면 짧은 기간이라고도 할 수 네. 있는데 5년 국정청사진 내놨습니다. 취재 기자로서 가장 이거는 기억에 남는 장면이다라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장면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네. 조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출범을 했을 때가 또 가장 주목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첫 주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각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이건 뭐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국정기획 자문위 시절에도 당연히 했던 건데 예, 예. 이번에는 국정위가 저기 세종으로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정부 조직이 지금 세종에 있는데 이 공무원들이 이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고 올라가는 이 시간을 뺏지 않겠다. 우리가 내려가서 보고를 받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종에 내려갔었는데 한 사흘 정도에 이렇게 나눠서 업무 보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첫날 가장 먼저 보고를 받았던 게 이제 좀 아무래도 권한도 가장 강하고 그런 기획재정부 보고를 받았는데 그 보고를 받고 바로 이제 국정위 측 그다음에 이한주 위원장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공약 이해도가 지금 너무 떨어진다. 정부 조직들이. 다시 말하면 기존에 이제 설계돼 있던 올해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계엄과 이제 이걸 거쳐서 대선을 거쳐서 새 정부가 출범을 했지만 올해 초에 이제 목표했던 그런 사업들을 그대로 갖고 왔다. 이건 이제 새 정부의 공약을 너무 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바로 언급을 해버렸어요. 첫 업무 보고를 받자마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업무 보고가 준비된 부처들은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잖아요. 결국 당시에는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이거는 관가 기강 잡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왔고 국정에서는 기강 잡기가 아니다. 다만 이런 공약 사항을 좀 철저히 반영해달라는 요청 사항이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가장 좀 강렬했던 인상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니까 이한주 위원장이 야 이게 업무 보고를 받아보니까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힘센 부처를 꼽아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저 기획재정부 아닌 법무부 꼽고 그러잖아요. 뭐 아니면 뭐 행정안전부 정도. 예. 네. 근데 공약 이해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것도 이제 첫 보고를 받자마자 이제 다른 부처 보고는 쭉 이제 대기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표현 뭐합니다만 형님 부처인데 이제 큰 예산과 그런 것들을 기획 이런 걸 주무르는 기획재정부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딴 부처들 이제 되게 긴장을 했겠다. 실제로 제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도 다시 보고하라 제 그래서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되는 얘기인데 국정기획위원회가 부처 업무 보고 받으면서 이거 보고 부실하다. 아까는 이제 공약 이해도 떨어진다. 이게 태도 문제도 좀 부각된 것 같기도 하고 중단시키고 이거 그만해. 오늘 뭐 끝나고 이거 다시 하다 이것도 아니고 하다가 중단된 경우가 아마 검찰이었나요? 검찰이었죠. 그죠? 하다가 아예 중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확히는 보고를 못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아예 이제 시작하려 그러는데 아니 여기 저기 기소하고 수사 분리 이런 것도 내용도 안 들어 있으면 도대체 검찰이 뭐 하려 그러냐 그런 거였나요? 바로 맞는 표현이시고 이게 어쨌든 검찰의 첫 보고가 시작은 됐었는데 이제 검찰이 본격적으로 이제 보고를 하기도 전에 이제 중단을 시켰어요. 그 이유가 바로 말씀하신 그 이유인데 아니 내용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거를 지금 들어서 어떻게 보면 하느냐. 이 정부의 검찰 개혁의 핵심인데 맞습니다. 그게 빠져 있다. 사실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다시 준비해오라고 했었는데 이 장면도 좀 많이 기억이 났던 게 그래서 이제 사실 검찰 같은 경우에 재보고 일자가 잡혔었어요. 근데 전날 밤 거의 뭐 10시가 다 돼서 저희 9시 뉴스가 끝날 때쯤에 이제 좀 소식이 알려지는 게 내일 검찰 업무 보고를 받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다음날 일정 공지에서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문의를 막 기자들이 하기 시작했어. 어떻게 된 거냐? 내일 업무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냐? 다시 한번 검찰 쪽에서는 이제 결국 이제 국정위가 이제 보완 요청을 한 다시 말하면 뭐 수사와 기소 분리 같은 그런 검찰 수사를 보내온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두 번째 보고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검찰이 어떻게 보면 국정위가 원하는 내용을 재보고 때도 준비한 자료에 전혀 담지를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국정위 입장에서는 보고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고 그 이후에는 사실 이제 검찰 조직 내부에 뭐 인사도 있었고 어느 정도 국정위가 또 속도를 상당히 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검찰도 이제 보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보고를 받는 건 무의미하다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검찰은 뭐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차 보고 때도 검찰이 그 내용 또 담지 않았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보고는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국정 입장에서 이건 받을 필요가 없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보고를
받지 않은 네, 검찰로부터는 보고를 받지 않은 네. 그런 뭐 이런 그러니까 국정원 입장에서 이게 도대체 그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서 네. 이게 완전히 그 싸우자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이해를 했을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명확한 공약 사항이 이제 반영이 되지 않았고 사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당시 검찰 수뇌부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어차피 나가게 될 분들이 그냥 그것들 넣지 않았군요. 어떻게 해석을 하자면 조직을 대표하는 입장에서는 또 이 부분을 뭐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뭐 반영하지 못했을 뭐 그런 검찰 내부의 사정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러니까요. 국정위 입장에서는 이런 보고를 받는 건 무의미하다. 뭐 최종적으로 그렇게 판단했고 추후 상황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흐르지는 않았던 거죠. 결국. 검찰 경우는 좀 이제 특이하긴 한데 여튼 이런 것들 이 말고도 아마 뭐 복지부인가 뭐 어딘가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이른바 질타를 받은 데가 좀 있나 봐요. 네네. 몇 군데 그러다 보니까 점령군 행세 아니야. 부처 국정기획위원회가 군기 잡냐 뭐 이런 좀 얘기는 있었나 봐요. 그런 얘기는 뭐 계속 나왔지만 사실 뭐 국정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업무 보고 내용이 이제 뭐 만족할 수준이 아니면 당연히 제 요구하는 게 국정위의 업무잖아요. 네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긍정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건강한 이런 오고감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조금 뭐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기강 잡기다, 군기 잡기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뭐 사실 기강을 잡는 2달은 아니잖아요. 초반이면 몰라도 그 이후에는 사실 그런 잡음들은 조금 사그라들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국정기획위원회는 자기네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네네. 이제 생각했으니까 이제 생길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 하면서 지난주에 종료됐습니다. 네. 자, 국민보고대회라고 하면 그 전에 하던 방식하고는 좀 다른 건지 어떤 방식으로 행사가 진행됐는지 또 분위기는 어땠는지 좀 전해주세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름이 이제 국민보고대회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에서 설명한 것도 이제 2달 동안 국정과제를 잘 만들어서 이렇게 버무렸어요. 요거를 국민들에게 다시 말하면 보고 드리는 자리다 이 자리는. 다만 뭐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는 뭐 그런 기사도 났었어요. 이게 기업의 좀 제품 발표회 본딴 것 같다. 뭐 각 분과별로 이제 분과장들이 나와서 소관 공약 사항들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뭐 예전에 애플 뭐 스티브 잡스가 살아 있을 시절에 그때 뭐 제품 발표를 막 했잖아요. 그런 형식을 좀 연상한 거 반영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었죠. 청바지에 라운드티 입고 그 무슨 특정 제품 우리가 흔히 신는 운동화 신고 나왔었죠. 그런 형식이 아니라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소개한다라고 하면 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브리핑 형식이랑은 조금은 달라져.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형식을 차용을 분명히 한 것 같고 다만 이제 보고 대회를 봤을 때 이제 국정과제 123개가 다 소개가 됐는데 이게 기존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그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뭐 충실하게 담길 수 있는데 좀 새로운 내용은 너무 부족했던 것 아니냐. 물론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약 사항을 이제 국정과제로 만드는 조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건 너무 공약사항 그대로다. 약간 이런 평가도 좀 같이 따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약사항을 기본으로 해서 국정과제 만드는 거는 뭐 상식이긴 한데 그 나름대로 국정기획위원회가 그걸 하면서 조금 더 뭘 더 부각시킨다든지 이렇게 인상적인 부분은 새로운 내용이 좀 새로운 내용은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은 있었다 이거죠. 있었습니다. 자, 국정기획위원회가 모두 123개 국정과제 발표를 했는데 뭐 워낙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을 겁니다. 많은 분야에. 취재 기자 입장에서 가장 이건 좀 인상 깊었던 그 과제다, 정책이다 하는 것 좀 있었어요. 이건 뭐 당연히 이제 보시는 분마다 생각이 다 다르실 거고 그리고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1호 국정과제라서가 아니라 1호 국정과제가 개헌이거든요. 개헌을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어요. 아주 엄밀한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반영은 될 거라고 국정위가 이거는 초반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개헌은 당연히 국정과제에 들어간다. 결국 1호 국정과제가 됐는데 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 4년 연임제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결국 국민투표를 통과하게 되면 이게 정치적으로도 뭐 상당히 큰 변화지만 우리 사회 전반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다. 어떻게 보면 국정 운영 양상 자체가 지금까지 정부들이랑은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상당히 뭐 경험해본 적 없는 변화랄까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좀 기억 남고 그다음에 또 꼭 좀 언급을 해줘야 될 건 AI 3대 강국 도약이거든요. 인공지능. 이게 사실 현 시점에서 어느 정부든 반드시 도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과제잖아요. 예,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그래서 향후 5년 동안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이걸 어떻게 좀 잘 추진해 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한 가지 좀 제가 또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결국 이 국정과제를 하려면 재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죠. 이게 향후 5년 동안 210조 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재원을 했는데, 이건 세입을 좀 늘리고 또 지출을 효율화해서 추가 재정 투입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뭐 쉽지 않은 과제죠. 워낙 이제 뭐 세입 기반 확보 자체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잘 추진되는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 재원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맞습니다.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마련이 돼 있겠지만 뭐 개별 과제별로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까지 완전히 공개되지는 않았어요. 네네. 자, 그래서 저는 사실 제 혼자 생각에 이 개헌이 1호 저 과제가 될지 모르고 검찰 개혁이 1호 과제겠지 이러고 이제 상상한 분들 많았을 거예요. 맞습니다. 아마. 네네. 그죠? 근데 그건 3호 과제더라고요. 실제로 앞쪽에 배치되긴 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분과별로 하다 보니까 개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치 행정 분과의 과제인데 이제 검찰 조직 개편, 검찰 개혁도 정치 행정 분과다 보니까 3호 배치되긴 과제가 했습니다. 됐군요. 네네. 네. 자, 역시 연결되는 얘기인데 국정기획위원회는 모두 8차례 전체 회의와 700여 개 분과위원회 등이 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취재 경쟁 막 벌이는데 사실은 특종이 나올 만한데 막 치열하게 붙잖아요. 어디였습니까? 지금 사실 앵커님께서도 가장 많이 언급하신 게 검찰 개혁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당연히 이제 그 부분에 좀 초점이 모일 거기에 수밖에 이제 세부적인 없었고. 내용은 얼개는 알고 있지만, 네네. 큰 방향성이야 뭐 명확하게 공약 사항으로 나와 있던 거지만 세부적인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조정되고 중간에 어떻게 변화가 있고 결국 이 검찰 조직 개편을 다뤘던 게 정치 행정 분과인데 여기 취재가 뭐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가장 어렵고 치열했는데 특히 이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같은 경우에 초반부터 정말 보완을 강조했어요. 이제 위원들한테 절대 내용이 중간에 나가면 안 된다. 이게 다른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설익은 상태에서 내용이 유출됐을 때 혼란이 너무 커질 수 있다. 이 점을 뭐 우려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공개적으로 뭐 현장에서 국정기획위 사무실이 있는 곳에 가도 뭐 기획위원이나 전문위원들을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건 거의 제한이 됐어요. 거의 제한이 됐고 사실 뭐 전화 통화 같은 경우도 쉽지는 않았고요. 결국 이제 하루에 뭐 한두 차례 정도 브리핑을 항상 했는데 이 과정에서 질의응답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봤고 사실 뭐 이 부분은 제가 좀 제 자랑을 하자면 또 특종하셨구나. 뭐 나온 김에 특종은 못했어요. 특종은 못했는데 특종한 뭐 언론사가 거의 없었죠. 특종을 많지 이번에 뭐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보안을 그만큼 잘 지켰다고 봐야 할 것 같고 뭐 대변인실에서 뭐 그래도 이제 좀 브리핑실 가장 많이 왔고 가장 질문 많이 한 기자라고 좀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요? 특종은 못했지만 결국 그만큼 이제 브리핑에서 좀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기회를 놓치면 이제 그럼요. 궁금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브리핑을 잘 듣고 거기서 이제 확대 재생산하는 거죠. 역시 현장에는 정세배 기자가 있었다. 역시 좋습니다. 너무 높게 평가해 주신 것 같고 현장에는 우리 정 기자가 있었다는 얘기고 아니 이게 얘기 듣다 보니까 아까 뭐 정치 무슨 분과 뭐 개헌이니 그다음에 검찰 개혁인이 있었고 아까 좀 주목해서 본 게 AI 3대 광고. 그게 이제 경제 2분과잖아요. 경제 뭐 1분과 2분과에 사실 다 걸쳐 있다고 봐야 되고 AI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분과가 발을 뭐 안 걸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거의 주무 분과가 그 이춘석 의원이 분과장한 경제 2분과. 이춘석 의원 사건은 이거 종료된 다음인가요? 거의 겹쳤어요. 국정위가 거의 막판을 향해 이제 치달을 때 사건이 좀 터졌어요.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근데 그 취재는 국회 기자들이 했죠. 맞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국회에서 나왔는데 막판에 국정기획이 저기 담당 기자들이 엄청 고생할 뻔했는데. 국정기획위 입장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2달간 되게 고생을 해가지고 국정과제를 잘 다듬는 이제 마지막 상황에서 이게 좀 불거지는 바람에 좀 많이 난처했죠 사실.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이제 성과나 이런 것들을 마무리한 단계였군요. 선보여야 되기 직전에 이게 불거지는 바람에 어느 정도 너무 퇴색될 수 있고 사실 이제 국정위 같은 경우에 그동안 국정위에서 이제 근무한 모든 뭐 위원들, 직원들 전수조사해라 이런 뭐 야당에서 주장도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상당히 좀 안타까워. 하기도 하고 내부적으로는 좀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2달 동안 이게 막 이렇게 고생했는데 와 이 끝이 왜 이렇지 이런 생각도 좀 허탈함도 있었을 것 같고 질문을 이어가 볼게요. 자 국정기획위원회 이제 발표에 기획재정부 등
정부 조직 개편안 네네. 역시 발표될 거다 이렇게 많이 예측을 했었습니다. 많이 근데 관심도 막상 가졌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연 정확하게 막 추측은 많이 했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네. 되나 이러고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네.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국정기획위원회가 이거 어떻게 설명했어요? 사실 이제 국정위 같은 경우에는 계속 꾸준하게 설명했던 게 이건 이미 대통령실에 보고를 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은 그다음에 뭐 보고를 떠나서 애초에 만들 때부터 뭐 여당 그다음에 대통령실 정부 뭐 이런 관여 있는 쪽들과는 계속 소통을 하고 있다. 뭐 협의를 국정위에서 계속 긴밀하게 들어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보고 자체를 좀 상당히 이른 시기에 했어요. 거의 뭐 이제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종료 시점쯤이 아니라 이미 한참 전에 보고를 한 거고 어떻게 보면 막판에도 이제 계속 이게 관심이 모아지다 보니까 계속 질의가 이어졌을 때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어요. 손 떠났다 이제 국정위 손. 국정위 손을 완전히 이거 떠난 문제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실과 여당과 정부가 좀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다. 자기들은 이제 어떤 확정된 조직 개편안을 마련을 했고 그걸 이제 보고를 했다. 실제로 대부분 사안 같은 경우에 이제 1안 뭐 2안보다는 뭐 단일안인 경우가 많았고 또 이제 뭐 복수의 안이라 하더라도 뭐 국정위가 분명히 이제 힘을 실은 안들이 있거든요. 정부 조직 개편안 같은 경우에. 그리고 뭐 국정위는 어쨌든 공약 사항들에 맞춰가지고 판단을 뭐 빠르게 냈다고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승래 국정기획위 수석 대변인이 아니 그 뭐 당연히 논의를 하지 어떻게 논의를 안 하냐 정부 조직 개편 당연히 논의했고 대통령실에도 보냈다 이렇게 저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아니 그러면 이 국정 과제 같은 것도 국민 보고대회 하기 전에 당연히 대통령실에 다 보고했을 거고 뭐 정부에도 이렇게 한보해서 참고하라고 쭉 돌리고 이제 국민 보고대회 했을 텐데 그 중요한 정부 조직 개편은 왜 이 국민 보고대회 내용에서 그럼 뺀 이유가 뭐냐 이게 여전히 미스터리다. 그래서 그냥 제 추측에 제 추측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거 어떻게 좀 평가를 해주세요. 이제 검찰 개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더 예민하잖아요. 뭐 중수청 산하이든지 행안부 뭐 어디 산하이든 뭐 이런 것도 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확정되지 않았고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 정권이 정부 여당이 이렇게 검찰 개혁을 중시하는데 이게 과연 나중에 바뀌었을 때 그래서 정부 조직 개편 아예 싹 빼버리자 이러지 않았을까 제가 혼자 상상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뭐 저도 뭐 이거 정확한 이유를 뭐 알 수는 없지만 다만 뭐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조차 계속 고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부 조직 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매조지를 못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뭐 법 개정 사항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정무적 판단이 상당히 이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중요하게 남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이게 기능을 쪼개서 사실상 뭐 흡수합병된다 이런 내용들이 정부 조직 개편안이 많이 흘러나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법 개정 필요하거든요. 국회 정무위를 거쳐야 되는데 위원장이 야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 없이는 법 개정 없이 협의 없이 안 됩니다. 아무리 판단을 해도. 금융위 얘기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또 방통위가 있구만요. 방통위도 있죠.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벌써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다만 국정위에서는 아예 이제 결론을 못 내렸어요. 안 자체도 마련을 못했고 그만큼 첨예하죠. 그만큼 첨예한 건데 그거 있죠. 검찰 개혁에 따른 조직 개편 있죠. 그냥 기재부 이것도 사실 만만치 않게 예민하죠. 금융위 있죠. 내놓기가 힘들었겠군요. 검찰 조직 개편안도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국정위는 명확한 안을 마련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에서도 지금 검찰 개혁 TF가 돌아가고 특위가 돌아가는 상황이잖아요. 이견이 있습니다. 여당이랑 국정위도. 그 여당 내에서도 개별 의원들마다 이견이 있어요. 이거를 최종적으로 조율하기 전까지는 뭐 발표가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조직 개편은 생각보다도 더 이렇게 종합적이고 예민한 문제였다.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자 국정기획위원회는 정책 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 제출된 국민 제안을 검토해서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국민 제안 181만 건 넘었다고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잘 반영됐다고 보세요. 뭐 제안이나 민원이 정말 많이 이번에 들어왔고 사실 뭐 제안보다 민원이 좀 더 많았지만 뭐 이 제안을 뭐 어떻게 다 충족을 하겠습니까? 민원도. 다만 이제
되게 좀 인상 깊었던 거는 브리핑을 할 때 항상 전날에 들어온 이제 제안 중에 눈에 띄는 제안 같은 경우에 한두 건씩을 꼭 소개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고 아니면 소관기관에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제안 같은 경우에는 모두 이제 소관부처에 전달에 답변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혔었고 또 하나의 모두의 광장 같은 경우에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이란 걸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각 지역을 찾아가가지고 순회하면서 네. 취합해 온다. 위원들이 가서 지역의 현안을 직접 듣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미세한 현안을 그 지역의 직접적인 현안을 듣고 그 자리에서 뭐 해결을 하거나 반영을 하거나 답을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이런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신선했어요. 네. 자 지금 0258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질문입니다. 이거 어려운데 큰일 났는데 정세배 기자 대답 못하면 이거 KBS 보도본부에 이게 약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대답을 못할 수 있습니다. 123개 국정과제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123개 국정과제요. 아니 예를 들어 국정기획위 홈페이지 이런 데 보면 볼 수 있나 뭐 이런 질문 같아요. 네네. 사실 제가 국정기획위원회 이거 국정과제 발표됐을 때 국정기획위원회 홈페이지를 안 들어가 봤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이걸 보도 자료를 가지고 이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작성을 하니까 그래서 다만 이제 뭐 123가지를 이제 다 소개를 하는 그런 것들이 제가 있는 걸로 왜냐하면 저도 이제 기사를 작성하면서 계속 참고하면서 다른 기사도 쓰고 검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좀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텐데 결국 제가 또 부끄럽게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렸네요. 제가 보기에는 네네. 국정기획이 아니 그 사실 활동은 종료됐지만 홈페이지 남아 있을 거예요. 홈페이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제가 보기엔 아마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도 있을 겁니다. 사실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 국민분들께서 어떤 과제가 있는지 123개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기사에 123개를 다 쓸 수가 없거든요. 직접 보시려면 직접 찾아보셔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자, 0258님 저 대통령실 홈페이지하고요. 국정기획위 홈페이지 일단 한번 찾아보시는 걸 저희가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권고 드립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자, 그 국정기획위원회 직접 2달 동안 취재해본 기자로서 국정과제, 청사진 이런 거 결과물로 내놓은 데 대해서 몇 점, 점수 몇 점 주고 계세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관적이잖아요. 근데 뭐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80점 드리고 싶어요. 오, 많이 줬는데? 제가 좀 원래 좀 후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니, 성격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좀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에요? 사실 20점 감점 사이부터 말씀을 드리면 뭐 아까 계속 제가 설명드렸던 정부 조직 개편안 같은 경우에 사실 국정이 초반부터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가르마가 안 타졌다는 점에 제가 20점은 감점을 했고 제가 이렇게 좀 점수를 많이 준 이유는 어느 정부든 이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게 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결과적으로 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 단계에서는 저는 좀 높은 점수를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무적 감각까지 싹 넣으셨구나. 자, 좋고요. 자, 아까 이제 정부 조직 개편안 약간 그 없는 거 감점 요인이라 하셨는데 감점 요인 중에 요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일정상 어려움도 이제 이해는 합니다. 근데 내놓은 국정과제 중에 어떤 구체적 로드맵이 이게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 기자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향후 좀 종합 발표 계획이 국정위에서 할 일은 없겠네요. 맞습니다. 국정위는 이제 해단식을 가졌고 다만 이제 뭐 이런 개별 과제마다 5년간의 구체적인 로드맵은 당연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 입법 추진 계획이라든지 입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또는 재정 계획이라든지 5년간 세부 실천 과제까지 다 마련이 돼 있는데 이번에 뭐 국민보고대회에서 이게 공개가 되진 않아서 사실 123개를 설명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거기에 맞춰서 5년간에 하나하나마다 그걸 설명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개별 과제별로 이게 어쨌든 소관 부처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123개가. 향후 수정 가능성은 당연히 남아있다. 가능성 당연히 남아있죠. 왜냐하면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보고대회에서도 발언을 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추진 과정에서 현실적인 여건 상황 변화 유연하게 좀 적용할 수 있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히 맞는 말이고 다만 기본적으로 뭐 현재 하는 대로 가겠죠. 자, 활동 종료한 국정기획위원회 이제 수장 역할을 이한주 위원장이 맡았는데 뭐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되기도 했지만 사실 그건 그런 건 제쳐두고 새 정부 청사진 그리는 작업을 수행한 총괄한 이 위원장에 대해서는 80점 넘습니까? 80점 안 됩니까? 뭐 조직에 80점을 제가 했는데 평가를 했는데 똑같이 그 조직의 줘버려요, 수장에게 그냥? 80점을 못 주면 이거는 너무 그 수장의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은 점수를 줘야 될 것 같고 81점 할까요? 81점으로 하시죠. 조금 더 드려서 이 위원장 같은 경우에 초반부터 되게 많이 썼던 표현이 있어요. 이게 계문발차와 비슷한데 맞아요. 계문발차라는 얘기를 했어요. 열차랑 기관차가 지금 같이 달리고 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정부는 인수위원회가 기관차 역할을 해서 열차를 끌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같이 달리고 있어 상당히 막막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2달 동안 어떤 5개년간 국정과제 이행 계획을 잘 마련을 한 거죠. 네. 자, 마지막 질문으로 갑니다.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 두루 취재한 기자 입장에서 향후 국정과제 추진에서 어떤 점을 좀 우리가 저 시청자들, 청취자들이 주목해서 보면 좋을지 관전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주세요. 사실 뭐 정부 조직 개편이나 특히 그 중에서도 뭐 검찰 조직 개편 같은 경우에는 뭐 자연스럽게 뉴스가 앞으로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이건 분명.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 국정위가 정말 강조했던 워딩이 하나 있거든요. 뭡니까? 진짜 성장입니다. 진짜 성장. 다시 말하면 이것도 이한주 위원장 표현을 그대로 차용하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지금 깔딱고개에 있다. 이거를 넘어가려면 진짜 성장을 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는 이제 인공지능, AI 필수적이다. 피할 수 없다. 키워야 된다. 이런 건데 결국 당연한 말이고 너무 중요한 과제인 것도 당연한데 다만 이제 뭐 엄청나게 투자도 많이 필요하겠죠. 이제 전 세계적인 경쟁에 돌입하려면 AI 같은 경우에 어떤 정부든 이게 당연히 추진을 해야 하지만 이걸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관련 정책들이 어떻게 나올지 조금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왜냐하면 일상의 거의 전 분야에 적용될 거기 때문에. 자, AI 부분 좀 더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세배 KBS 기자였습니다. 정 기자 고생 많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윤슬기 연합 인포맥스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른바 월요일 공휴일제가 경제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월요일을 공휴일로 이제 하자는 방안 어떤 이점이 있다는 거죠? 어떤 배경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네, 이번 연구가 바로 기획재정부가 한국인사행정학회에 의뢰해서 진행한 정책 연구인데요. 핵심은 날짜가 아닌 요일을 중심으로 공휴일을 재조정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5월 5일 어린이날처럼 날짜에 고정된 공휴일 대신 매년 5월 첫 번째 월요일 이런 식으로 좀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고정하자라는 건데요. 미국은 월요일 공휴일법, 일본은 해피먼데이 제도라는 이름으로 이미 운영 중이기도 합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 3일 연휴가 자주 만들어지면 국민의 여행과 외식 소비가 좀 늘고 결과적으로 내수 진작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게 연구의 취지인데요. 실제로 국내 카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월요일이 공휴일인 날은 소비가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이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자 취지를 들어보니까 월요일에다가 배치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날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월요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 그런 그 조합을 토일 월 조합을 몇 개만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놀러 가고 어디 소비하고 이런 걸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취지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 월요일 공휴일제가 실제로 소비나 고용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번 연구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기도 했는데요. 월요일이 공휴일이 하루 추가되면 소비 지출은 약 2조 1천억 원 늘고 이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는 3조 8천억 원, 부가가치 창출은 약 1조 7천억 원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음식점, 숙박, 교통 같은 자영업 기반의 업종에서 효과가 좀 뚜렷했는데요. 생산 유발 효과의 40% 이상이 관광, 서비스업에서 발생했습니다. 예를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처럼 날짜에 묶이지 않는 공휴일 3개를 월요일로 고정하면 연간 약 6조 3천억 원 규모의 소비 유발 효과가 나타나고요. 또 생산은 11조 3천억 원, 부가가치는 5조 원 규모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불규칙한 연차 사용보다 예측 가능한 휴일 운영이 인사 관리에도 유리하고 근로자는 좀 삶의 질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거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 월요일 공휴일제 이거를 도입 여부를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 같은 걸 좀 거쳐야 돼요? 네네. 근데 이제 정부가 지난해 해당 제도 검토 자체를 좀 공식화하기는 했는데 이후 비상계엄이 열렸고 또 이게 정권 교체까지도 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 변수로 실질적인 논의는 좀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번 연구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인사혁신처 등 소관부처에 전달이 돼 정책화 가능성을 다시 논의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을 통해 사회적으로 좀 휴가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이번 연구는 새로운 이름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뭐 리프레시 먼데이, 워라벨 먼데이, 뭐 패밀리 먼데이 같은 명칭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공휴일의 양뿐만 아니라 운영 방식도 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바로 반응이 오네요. 김주원 씨가 이런 문자 주셨어요. 월요병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주중 공휴일보다 훨씬 좋아요. 느낌표까지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올 2분기에도 소상공인 매출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어떤 업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까? 네, 일단 올해 2분기 소상공인 한 곳당 평균 매출이 약 4,507만 원이었는데요. 이게 1분기보다는 늘었지만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0.8% 줄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외식, 여가 업종에서 나타나지 않는데요. 술집 매출은 무려 9.2% 감소했고요. 분식, 아시아 음식점, 패스트푸드 등으로 줄었습니다. 카페도 2.4%나 감소했고요. 서비스업에선 노래방, PC방, 스포츠 시설 등 여가 관련 업종이 8.3% 줄어들면서 눈에 띄는 부진을 보였고 숙박과 여행업도 3.2% 감소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경기 부진이 아니라 생활 방식과 소비 우선순위가 변하고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실제로 해외여행 수요가 좀 늘면서 국내 지출이 줄고 있다라는 점도 지적이 됐습니다. 소비가 줄면 결국 버티지 못하는 이제 자영업자들도 늘어날 텐데 그렇다면 2분기에 폐업한 자영업자 수 얼마나 됐어요? 네, 바로 49만 곳이나 달하는데요. 그래요? 이들은 대출을 안고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2분기 기준 개인 사업자 대출이 있는 사업장은 약 360만 개인데 이 중 정상 영업은 86.3%, 나머지 13.7%는 폐업 상태로 집계됐습니다. 폐업한 사업장의 평균 대출 잔액이 6,300만 원. 이 중 연체금은 평균 673만 원이었습니다. 전체 개인 사업자의 대출 잔액이 723조 5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보다 16조 원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3분기에는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 나눠줬습니다. 좀 회복 조짐 같은 게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그게 희망적인 신호도 일부 있는 건데요.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 쿠폰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소비 쿠폰이 배포된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소상공인 평균 카드 매출이 전주 대비 2.2% 증가했는데요. 특히 음식, 숙박, 문화업종 중심으로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게 3분기에는 일부 업종에서 회복 조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정부 재정정책 효과, 소비 진작 캠페인, 지역 축제 연계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한국신용데이터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금 구조적인 문제는 남아 있는데요. 대출 부담, 임대료 상승, 인건비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지속되려면 금융지원과 상환 유예 등도 병행돼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최근 국내 식품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앞다퉈 진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들이 미국 어떤 곳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습니까? 네, 국내 토종 햄버거 브랜드 바로 롯데리아인데요. 롯데리아는 지난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풀러턴에 첫 매장을 열었습니다. 1979년 국내에 첫 매장을 낸 지 무려 46년 만에 미국 본토 무대에 입성한 건데요. 맥도날드, 버거킹, 인앤아웃 등 세계적인 브랜드가 즐비한 햄버거의 본고장에 도전장을 내민 셈입니다.
샐러드 전문점인 샐러디도 지난 6월 미국 콜로라도주에 1호점을 열었고요. CJ 푸드빌의 뚜레쥬르는 이미 2004년에 미국에 진출해 올해에만 20개 이상의 신규 매장을 열 정도로 공격적인 확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들 브랜드들 미국 시장에서 어떤 차별화 전략을 쓰고 있을까요? 일단 공통적인 전략은 바로 서양 음식을 K-스타일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롯데리아는 불고기 버거, 비빔 라이스 버거, 강정 치킨 라이스처럼 한국식 식재료와 소스를 활용한 오리지널 K-버거를 전면에 내세웠고요. 네. 정식 개장 하루 전 진행된 사전 시식 행사에서는 개장 1시간 전부터 200명이 줄을 서는 등 현지 반응도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샐러디 역시 미국에서 익숙한 샐러드에 고추장 비빔, 쌈장 마요 소스, 김과 불고기 등을 더한 비빔 그레인볼을 대표 메뉴로 내세웠고요. 샐러드 본고장에서 건강식 K-샐러드로 차별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출 규모도 크게 늘었다고 해요.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미국은 작년 한국 농림축산식품 최대 수출국으로 올라섰는데요. 수출액이 약 15억 9,300만 달러로 전년보다 21.2% 증가했습니다. 기존 1위였던 일본과 중국을 제치고 처음으로 1위에 오른 것인데 전문가들은 미국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K-푸드 먹방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한류 콘텐츠 덕분에 한국식 식재료에 대한 거부감도 크게 줄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불고기, 김, 고추장, 쌈장 등 우리에겐 익숙한 재료들이 미국에서도 트렌디한 소재로 떠오르고 있고요. 네네. 챌린지처럼 즐기는 먹방 문화와 맞물리면서 SNS 확산 효과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을 이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이민자 단속을 위한 또 대대적인 인력 모집에 나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이민세관 단속국 ICE의 인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선 상황인데요. 네. 소셜미디어까지 동원해 구인 광고를 내고 있으며 조건도 좀 파격적입니다. 신규 계약할 경우 최대 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천만 원의 보너스, 와. 그리고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도 6만 달러. 보너스가 7천만 원? 그렇죠. 예. 학자금 지원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8,300만 원이나 제공이 되고요. 네. 채용 직무는 추방 담당관, 범죄 수사관, 일반 변호사 등입니다. 예를 들어 추방 담당관의 연봉은 약 5만에서 10만 달러고요. 범죄 수사관은 6만에서 14만 달러 수준입니다. 변호사는 더 높겠네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네. 이게 사실 뉴욕이나 시카고 신입 경찰보다도 좀 높은 수준이라 특히 40세 이상 경력자들을 위한 별도 직책도 마련이 됐는데요. 리턴 투 미션이라는 캠페인을 통해 퇴직 경찰이나 법 집행 인력도 다시 불러들이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지원자는 11만 명에 달했지만 ICE는 체력 검사와 건강 검진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실제 채용 인원은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단속이 훨씬 더 거세졌다는 소식이 이제 외신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 어떤 반응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이민자 밀집 지역에 대한 무작위 급습 단속을 좀 강화하고 있어서 현지에선 좀 우려와 논란이 동시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6월 말까지 ICE가 추방한 이민자는 14만 4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바이든 행정부 같은 기간보다도 소폭 좀 늘어난 수치인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실적 중심 단속 기조를 좀 공식화했고 지역 경찰과 유사한 방식으로 활동을 해서 경찰 인력을 연방 단속으로 빼간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CE 채용 공고에는 스트레스가 크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을 만큼 단속 강도가 좀 높고 업무 환경이 만만치 않다라는 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연봉을 그냥 돈을 공짜로 주진 않는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돈 워리.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제 코너에선 좀 색다른 얘기를 해봅니다. 아기상어, 티니핑, 뽀로로. 한국에서 만들어진 K-키즈 콘텐츠가 세계 어린이들 마음까지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문화사업 K 콘텐츠 얘기하면 주로 K-팝, 한국 영화, 뭐 이제 드라마 뭐 이런 데 주목을 하는데 K-키즈 이쪽도 좀 눈 여겨봐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글로벌 금융 데이터 서비스 업체에서 네. 우리나라의 이제는 국내 키즈 산업 규모를 조사했는데요. 네. 이게 올해 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을 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말이 이 IP 코노미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P 지적재산권과 네네. 이코노미의 합성어죠. 그래서 키즈 산업, 키즈 경제가 이제 급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네. 아마 대표적인 회사를 얘기하면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캐릭터를 얘기하면 대부분 아세요? 그렇죠.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회사 이름은 몰라도. 네, 네. 티니핑이라든지 뽀로로라든지 핑크퐁 이런 회사들,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대표적인 이런 IP 코노미의 대표 주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지금 초저출생 시대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키즈 산업은 전망이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실제로 키즈 산업 지금과 앞으로 미래 전망 좀 괜찮습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뭐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 네네. 키즈 산업이 첫 번째 네. 점점점 이제 프리미엄화되고 있죠. 두 번째로 기술과 엮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과 엮이면서 다양한 이제는 매체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고 하나는 이제 IP라는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이라는 이 캐릭터 저작권이라는 게 확실하잖아요. 예. 요게 이제 무기화 삼을 수 있고 점점점 이제 글로벌화 되고 있는 점들 이런 점들이 이제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제가 집중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한 자녀 가구가 증가하면서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경제가 생겼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거 얘기할 때 8포켓 마케팅이라 보통 얘기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갑이 8개다 한 명에게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이모 고모 이런 분들이 한 명에게만 지갑을 다 여는 거예요. 애가 한 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 아이들 수는 적지만 지갑 열리는 거는 많다. 그래서 사실 키즈 산업이 죽지 않은 산업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가 객단가가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영화를 생각해 볼게요. 애들 영화예요. 예를 들어서 예. 그럼 애 혼자 가진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따라가야 되거든요. 세 개네요. 세 개. 그렇죠. 표를 이제 3장 사야 돼요. 아니면 2장이거나. 그래서 보통 이제 객단가가 높은 그러다 보니까 이 키즈 산업이 아이들은 줄어들으나 하지만은 점점 더 산업 규모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커지고 있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명확한 설명이시네요. 그러니까 네. 한 명을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따라가야 되고. 네. 거기에 이모 고모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따라가면 애 영화 하나 보는데 8명이 따라가가지고 이제 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와, 이게 간단치 않군요. 왜 초저출생 시대 키즈 산업 했더니 정말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네. 자,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일단 뽀로로 이 대표 캐릭터로 알고 있을 겁니다. 뭐 여전히 그렇긴 한데 근데 뽀로로를 대체하는 초등학생들의 대통령이죠. 이게 됐던 게 바로 아기상어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게 2015년도에 탄생했죠. 이게 아기상어라는 노래가. 그러면서 이제 캐릭터까지 이제 유명해진 케이스인데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에 있는 북미의 구전동요 베이비샤크를 이제는 편곡을 해서 만든 노래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제는 신드롬을 탔고요. 뭐 대표적인 게 2019년도에 미국 빌보드 핫 100 차트에 이제 20주 동안 머물렀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미국 시장에서 북미 시장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노래이기도 하고 워낙 중독성이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야구팀의 또 주제가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었고 저도 놀라운 사실 하나 아마 이 얘기 제가 한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네, 현재 유튜브 전체 조회수 1위는요. 바로 이 베이비샤크입니다. 베이비샤크 댄스예요. 유튜브 조회수 그렇게 많은 유튜버들이 있는데 조회수 1위를 2025년도 현재 기준으로 봐도 1위가 이제 베이비샤크 댄스입니다. 누적 아니면은 누적입니다. 누적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독보적인 존재고 161억 회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전 세계 내노라는 유튜버들이 있는데 누적 조회수로 본다 그러면 이게 1위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보시기 때문에 이 조회수는 계속 쌓아간다는 거죠. 그 정도로 파괴력이 있는 대표적인 캐릭터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그렇게 수익이 좋습니까? 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요. 네. 아니 누적 조회수가 1위라면 네. 이 자체 갖고는 네. 적지 않은 돈을 벌 것 같아요. 네, 네. 그죠? 근데 여하튼 뭐 네. 그렇게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왜 말씀하셨고 왜 그런 거죠? 캐릭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비용 나가는 게 아직은 많습니다. 물론 흑자 전환했는데요. 예. 그동안 사실 적자였거든요. 흑자 전환을 하긴 했군요. 네, 흑자 전환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자, 9년 전에 이제 올라왔고 누적 유튜브 조회수 1위 놀라운 건데 이 식지 않는 인기의 비결 뭐라고 보세요? 일단 반복적인 멜로디가 있잖아요. 중독성. 중독성 너무 심하죠. 네. 저도 항상 무의식적으로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아기상어 뚜루루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그냥 잠시 불러주세요. 그래서 이 워낙 그 반복적 구절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라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멜로디가 너무 쉽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독성 있고 네. 또 하나의 특징은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OSMU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하나의 캐릭터가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연구로도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하나의 캐릭터가 이제 다양한 멀티 유저들에게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받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회사에서. 네, 그래서 지금 이제는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죠. 걷어들일 시기도 온다. 네, 분명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현지화에 주력했습니다. 현지화. 그래서 이제는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지화로 인해서 사실상 이렇게 뭐 파괴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더더욱 아마 파괴력이 있는 사실상 이런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누적 조회수 1위. 자, 아까 이제 그 얘기하셨죠. 북미 구전동요를 편곡한 거다. 네. 이랬는데 뭐 이러다 보니까 또 이런 법적 분쟁도 생겼습니다. 미국 작곡가가 아기상어가 자신의 창작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저작권 소송 냈고 최근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있었잖아요. 표절 아니다. 그래서 아기상어 제작사 더 핑크퐁 컴퍼니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게 이제 핑크퐁 컴퍼니는 한 실험을 낳았을 거예요. 큰 실험을 낳았을 텐데 이 판결이 우리 퀴즈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좀 있을까요? 굉장히 큽니다. 이게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일단 핑크퐁 컴퍼니 입장에서는요. 이게 하나의 허들이었어요. 사실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상장할 수 없거든요. 아주 큰 건이었군요. 큰 건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2차적 저작물을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캐릭터 예를 들어서 북미 구정가요를 편곡한 거잖아요. 지금 소송을 건 미국 작곡가가 원리가 그런 겁니다. 논리가 내가 먼저 이 구정가요를 가지고 편곡을 해서 내가 먼저 앨범을 내놨다. 근데 핑크퐁이 그걸 따라한 거다. 그럼 이제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작곡가의 작곡가 거를 땄냐 아니면 원 그 동요를 땄냐. 그렇죠. 2차적 저작물을 인정해 줘야 되느냐, 인정 못하냐 그건데 만약에 2차적 저작물을 만약에 이번에 판결을 봐서 인정해 줬다 그러면 모든 캐릭터들이 이 공유 저작물이라 볼 수 있는 이런 구정가요라든지 뭐 아리랑도 대표적이죠. 그러면 이 공유 저작물, 퍼블릭 도메인을 쓰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쓸 수가 없어요. 이것도 2차적 저작물로 걸리면 또 어떡하나. 큰일 날 뻔했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확실하게 법원에서 매듭을 지어줬다는 거. 그러면 그렇군요. 이런 2차적 저작물을 고민 없이 사실상 이제는 캐릭터도 만들 수 있고 노래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징적인 판결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아마 우리나라의 이런 그 캐릭터 만드는 회사라든지 뭐 저작권에 대해서 이제는 퍼블릭 도메인 그러니까 이제는 공공재라고 볼 수 있는 공공 도메인을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래요.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환영할 만하다. 아주 큰 의미군요. 네. 자, 그 얘기는 그렇고 자, 근데 최근엔 중국에서 온 라부부라는 캐릭터가 또 인기입니다. 이건 어떤 거예요? 왜 이렇게 잘 팔리는지 인기 비결은 뭡니까? 이게 라부부 캐릭터 있기 전에 그 전에 이제 티니핑이라는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캐릭터인데 이 티니핑이 이제는 원조 파산핑 등골핑이에요. 이거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냐면 파산핑? 이게 애기들 캐릭터인데 엄마들이 이걸 사주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파산핑이에요? 파산핑이고 등골핑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데 이게 왜 등골핑이고 파산핑이냐 그러면 보통 이게 캐릭터가 보면은 뽀로도 그렇고 몇 개 안 되잖아요. 캐릭터가 100종이 넘어갑니다. 캐릭터가 이 티니핑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10개를 사줘야 되는 게 아니라 100개를 사줘야 돼요. 인형을.
그러다 보니까 요즘 부모들 힘들겠군요. 힘듭니다. 전 디즈니 한두 개 사주다 말았는데 그냥.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 수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다행인 게 우리 애기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티니핑 세대가 아닙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만약에 우리 애기가 티니핑 세대였으면 등골이 휠 뻔했어요. 등골이 휠 뻔했죠.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요? 나는 지금 이 세대인데 티니핑 세대인데 그래서 등골 휘나 보다 이런 말씀하실 텐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캐릭터 산업이 크게 번져나고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이 이번에 이제 라부부라는 이 중국 캐릭터입니다. 네네네. 이게 엄청난 인기를 꺾고 있는데 근데 이게 왜 인기냐라고 본다 그러면 이 미스터리 박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네네.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요? 이 전략입니다. 그 호기심. 네, 호기심이 있어요. 그래서 성인분들도 요거를 많이 사는데 또 하나가 이 라부부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좋아하지는 않는데 약간 상업적인 느낌이 너무 나서요. 왜 그러냐면 또 리셀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스터리 박스다 보니까 좋은 캐릭터가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리셀가 그러니까 되파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성인 등 중심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인분들이 이 캐릭터를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돈 벌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라부부가 리셀이 되면서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인분들이 많이 또 뛰어들었어요. 그 뜻이군요. 나는 어른들이 왜 사냐 했어요. 돈 남기려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왜 좋아하겠어요 이거를? 그 캐릭터가 얼마나 좋다고. 이거를 뭐 한정판이다 혹은 뭐 한정판 아니더라도 이거 이제 귀합니다 이래가지고 더 붙여서 팔 수 있다. 대표적인 게 키링 하나가요. 21,000원에 나온 게 있거든요. 현재가로. 그런데 이게 리셀가가 695,000원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고 거래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게 한정판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한정판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34배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셀이 되다 보니까 성인분들이 캐릭터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뛰어든 거죠. 그래서 막 사고 싶어서. 그래서 막 가짜, 짝퉁 이런 이슈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좀 인기를 좀 얻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라부부 같은 경우에 위조품 많다고 합니다. 위조품 많다면 좀 피해 사례도 있겠어요? 굉장히 많죠. 뭐 연예인분들도 이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이제는 배송을 시켰는데 막상 뜯어 보니까 이게 미스터리 박스잖아요. 그렇죠. 열어 보니까 이게 너무 조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가짜 이렇게 이제 밝혀지기도 했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이게 중국 제품이거든요, 사실. 중국 캐릭터다 보니까 중국 법원이 최근에 이제는 3D 프린터로 무단 복제한 라부부 인형에 대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우리 돈으로 191억 원에 이제는 판결을 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판결해라. 손해배상에서 청구해라라고 이제 판결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중국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캐릭터나 애니메이션 산업 사실 전통적 강자는 일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강자군에 이제 합류를 했다고 볼 수 있고 최근에 중국이 이제 강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삼국진가 뭐 그런 느낌도 드는데 자 이렇게 물러날 수 없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데 있어서 국내 업체들이 어떻게 좀 뭐 대응이랄까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역시나 지자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특허는요 사실상 이제 각국 나라에서 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우리 업체들이 이 지자권에 대해서 특히 이제 산업재산권이죠. 이런 지자권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문외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특허라든지 뭐 캐릭터 디자인이라든지 저작권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길 그러면서 비즈니스를 영위해야 된다는 부분. 이번에 이제 크게 아마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성인에 대한 타겟도 늘려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데이비드 게타의 티타늄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